그는 물고기가 좋아서 흑산도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1801년 봄 정약전이 올라탄 배는 답사선이 아니라 유배선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면하고 그 배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국문장에서 그가 남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아 나는 그 가르침을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국문장에서 그의 친동생 한 사람은 끝내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소문박 형장으로 끌려가 목이 잘렸습니다. 형은 살아서 바다를 건넜고 동생은 죽어서 도성박 흙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꺼내드는 자산어보는 살아남은 사람이 그 한마디 뒤에 남긴 15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흑산도는 정약전이 처음 보내진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섬에 닿아 있었고 그해 가을 조정은 그를 다시 한양으로 끌어올린 뒤 무태서 아득히 먼 바다로 밀어냅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그리고 왜 한 번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영화 자산어보 속 정약전의 얼굴은 무척 온화합니다. 섬 소년에게 글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팻마루에 앉아 물고기를 들여다보는 노인이며 흑백 화면 속에서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웃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의 공식 문서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등장하는 자리는 어류 도감이 아닙니다. 나라가 붙잡아 신문한 죄인들의 명단, 곧 국문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정한 학자와 나라가 기록한 중죄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1801년 조선의 왕은 11살에 즉위한 어린 순조였고 실제 권력은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손에 있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조정은 천주교를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사악한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갑니다.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오가작 통법까지 동원되면서 신자를 숨겨준 사람도 함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한 해 동안 처형되거나 유배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르렀고 이것이 신유박해입니다. 정약전 삼형제의 이름도 그 명단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는 매듭은 셋입니다. 두 번 내려진 유배, 갈라진 세 형제, 불에 타버린 신주 하나입니다. 정약전의 집안은 경기도 광주 마제에 뿌리를 둔 남인 가문이었습니다. 남인은 오래 권력에서 밀려나 있다가 정조시대에 겨우 숨통이 트인 세력이었고 그만큼 정조가 죽자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안은 조선의 천주교가 처음 들어오던 순간과 인척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누이의 남편 이승우는 1784년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첫 조선인이었고 마청의 처남 이벽은 젊은 학자들에게 서학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와 학문과 신앙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전은 형제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술을 좋아했으며 격식보다 사람을 좋아해서 신분이 낮은 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학문에서도 그는 경전 해석보다 별과 수학, 사물의 이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정약용은 형이 서양의 역법과 기하학에 일찍부터 밝았다고 적었습니다. 1790년 과거에 급제해 병조 좌랑까지 올랐으니 그는 분명 관료의 길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꺾인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읽은 책들 때문이었습니다. 1801년 2월 정약전은 동생 정약용과 함께 붙잡혀 의금부로 끌려갑니다. 형틀에 무릎이 묶이고 매가 떨어질 때마다 살이 터져 나갔습니다. 조선의 국문장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에 이름을 채워 넣는 자리였습니다. 그 매 밑에서 조정이 정약전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악한 가르침을 버렸다고 말할 것, 그리고 함께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댈 것이었습니다. 정약전은 먼저 첫 번째 요구에 응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젊은 시절 호기심으로 서양책을 읽었을 뿐 이미 오래전에 그 가르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1791년 진산 사건 이후로는 교회 모임과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매가 멈췄고
조정은 두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하고 유배형을 내립니다. 다만 살려보낸 것이라기보다 죽음보다 조금 느린 형벌을 골라준 것에 가까웠습니다. 1801년 봄, 정약전이 처음 보내진 곳은 흑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강진 바깥의 신지도, 지금의 완도 앞바다에 떠있는 섬이었습니다. 육지가 눈에 보이고 배도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조선의 유배지 가운데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남은 생을 조용히 늙어가며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지운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서울에 남아있던 한 젊은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해 가을, 조정은 충청도 제천배론의 토굴에 숨어있던 황사영을 붙잡습니다. 황사영은 16살에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였고 정조에게 직접 칭찬을 들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약전의 맏형 정약현의 사위였습니다. 집안으로 따지면 조카 사위였습니다. 그는 박해를 피해 땅속에 숨어 지내면서 조선 교회가 겪은 참상을 흰 비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 비단이 바로 황사영 백서입니다. 백서에는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과 박해의 경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조정을 뒤집어 놓은 것은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서양의 배 수백 척과 군대를 보내 조선이 신앙을 허락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절박한 호소였는지 나라를 외국 군대 앞에 여는 반역이었는지는 오늘까지도 평가가 갈립니다. 그러나 1801년의 조정에게 그 문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주교는 이제 이단이 아니라 영모였습니다. 백서가 조정에 알려지자 이미 유배지에 내려가 있던 사람들까지 다시 불려 올라옵니다. 신지도에 있던 정약전과 경상도, 장기에 있던 정약용도 사슬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어 다시 국문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백서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조정은 이번에는 훨씬 멀리 보내기로 합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정약전은 조선의 유배지 가운데 가장 험한 축에 들던 바다, 흑산도로 정해졌습니다. 황사영은 그해 겨울 능지처참되었습니다. 흑산도행은 하나의 판결이 아니라 같은 집안을 두 번 벌하기로 한 결정의 끝이었습니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100길로 90km 넘게 떨어진 절의 고도입니다. 지금도 배로 2시간이 걸리는데 돛을 올려가던 시절에는 바람이 나쁘면 며칠이 걸렸고 그 며칠 사이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배는 죄의 무게를 거리로 환산하는 형벌이었고 흑산도는 그 자로 쟀을 때 가장 끝에 찍힌 눈금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뒤로 다시는 뭇을 밟지 못했습니다. 압송길의 형제는 나주박 율정이라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사람은 강진 쪽 길로, 한 사람은 배를 타러 바닷가 쪽으로 갈라져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그날의 이별을 두고 살아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갈림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고 동생은 형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같은 땅 위에서 마주본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살아남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다. 셋째 정약종은 끝내 배교를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교회를 이끌던 지도자였고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한글로 교리서를 써서 신앙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문장에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큰아들도 그 해에 뒤따라 처형되었고 아내와 또 다른 아들 정하상은 훗날 1839년의 박해 때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쉬운 결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신념을 지켜 죽었고 두 사람은 말을 바꿔 살았다는 식의 정리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국문장은 애초에 신념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정이 진짜로 받아내려 한 것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이름 하나가 나오면 그 집안 전체가 연좌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끝까지 내주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차이를 좀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 가르침을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교리 논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 하나냐, 여럿이냐 하는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훨씬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였습니다. 1791년 전라도 진산에 살던 선비 윤지충이 어머니의 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외사촌 권상현과 함께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곧 한양까지 올라갔고 두 사람은 전주 감영에서 처형됩니다. 윤지충은 정약전 형제와 인척으로 이어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에서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일은 가문의 자격 증명이었습니다. 그 자격 위에 양반이라는 신분이 서 있었고 그 신분들이 쌓여 나라의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불태운 사람에게 붙은 말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가르침, 곧 무부무군이었습니다. 제사를 끊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문에서, 신분에서, 국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조정이 본 것은 낯선 종교가 아니라 사회의 붕괴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여기에 빠져들었을까요? 조선의 천주교는 선교사가 들어와 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계 교회사에서도 드문 경우로 젊은 남인 지식인들이 베이징에서 흘러든 한문 서적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스스로 세례를 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779년 무렵 천지남과 주어사에서 밤새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젊은 학자들의 강학회가 그 출발점으로 전해집니다. 정약전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문장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명제였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벽이, 적자와 서자의 벽이 곧 세상의 이치라고 배워온 사회에서 이 한마디는 사실상 체제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모임에는 양반과 중인과 노비가 한자리에 앉았고 여성들이 스스로 교리를 읽고 가르쳤습니다. 조정이 두려워한 것은 하늘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방 안의 자리 배치였습니다. 여기에 정치가 겹칩니다. 정조시대에 힘을 얻어가던 남인 세력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반대편인 노론 벽파에게 더없이 좋은 무기였습니다. 신유박해는 순수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 정순왕후와 벽파가 남인을 조정해서 완전히 걷어내는 정치 숙청과 겹쳐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렸다고 진술한 사람까지 굳이 절의 고도로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제거였기 때문입니다. 1801년 겨울, 정약전은 소흑산도라 불리던 우이도에 닿았고 몇 해가 지난 뒤에야 더 먼 대흑산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랍게도 서당을 열었습니다. 사촌서실이라는 이름의 방에서 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술잔을 나누며 어부들과 어울렸습니다. 죄인이 되어 밀려난 양반이 섬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는커녕 섬 사람들이 그를 손님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어보에 실린 바다 생물은 155종으로 정리되는데 새는 기준에 따라 200종이 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는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껍데기를 가진 것으로 나누고 생김새와 맛과 냄새, 잡히는 철과 새끼를 치는 방식까지 적었습니다. 청어의 등뼈 마디를 일일이 세어 지역마다 수가 다르다는 것을 기록했고 상어가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도 관찰해 남겼습니다. 이것은 서재에 앉아 예책을 옮겨 적어 만들 수 있는 종류의 글이 아닙니다. 비린내 나는 갯가에 몇 해를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나오는 글입니다. 자산어보 서문에는 창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흑산도에 살던 젊은이였는데 책을 좋아했지만 가난해서 널리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훤히 알고 있었죠. 정약전은 그를 맞아들여 함께 지내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했다고 밝혀 적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따로 구분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가 쓴 책에 섬사람의 관찰이 지식의 근거로 이름과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을 적은 게 아니라 남이 아는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가 흑산도에서 남긴 것은 물고기 도감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넘게 바다 밖을 떠돌다 살아 돌아온 홍어장수 문순뜨의 이야기를 받아 적어 표에시마를 남겼습니다. 오키나와와 필리핀, 마카오를 거쳐 돌아온 그 여정은 당시 조선이 가진 가장 생생한 바깥 세계 기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백성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따져 송정사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배교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남은 15년 동안 한 일이 하필 이름 없는 것들의 이름을 적는 일이었습니다. 영화가 각색으로 채워넣은 스승과 제자의 정 이전에 이 목록 자체가 그의 대답에 가까운 셈입니다. 바다는 두 형제를 갈라놓았지만 글까지 끊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쓴 원고를 인편으로 흑산도에 보냈고 정약전은 거기에 의견을 달아 되돌려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자기 글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세상에 형 한 사람뿐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오간 것은 안부가 아니라 학문이었던 겁니다. 유배지 두 곳이 편지로 이어져 하나의 서재가 된 셈입니다. 1814년 무렵부터 정약용이 곧 풀려난다는 소문이 흑산도까지 들려옵니다. 정약전은 동생이 자기를 보겠다고 그 험한 바닷길을 끝까지 건너오게 할 수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무태 가까운 우이도로 나갑니다. 섬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되돌려 세우는 바람에 시간은 더 흘렀고 그는 결국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 1816년 우이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부고를 들은 정약용은 형이자 스승을 한꺼번에 잃었다며 이제 내 학문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 본 것은 15년 전 나주의 그 주막 마당이었습니다. 흑산이라는 이름은 검다는 뜻이어서 그 자체로 사람을 겁먹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검음을 품으면서도 훨씬 부드럽게 들리는 글자, 자산을 골라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사람의 남은 생애가 어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름 없는 것들의 이름을 적는 일로 채워졌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를 배교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무엇을 적어 남길 것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정약전이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것은 그 이름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는 일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